여러분, 혹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곧 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신 서울시의 새로운 이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현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기존의 수급자분들에게도, 그 외 생활이 어려우신 많은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사라진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라셨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주택이 실제 생활에 필수적이라 해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준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양 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인데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0대 심청이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달 4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녀가 심청이 할머니를 부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현실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셋째,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준과 부양 의무자 제도로 인해 실제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계시는데요. 기준만 충족한 일부만 혜택을 받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 50만 명의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의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거나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새로운 이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복잡한 재산이나 자식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대상자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만 따지는 이것을 도입했었습니다. 바로 디딤돌 소득 제도라고 하는데요.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요. 기준 소득 대비 일정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준보다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여러분의 부족한 소득을 채워준다라는 의미인데요. 가구별 디딤돌 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는 94만 7,090원이고요. 2인 가구는 156만 5,110원, 3인 가구는 200만 3,730원, 4인 가구는 243만 5,220원입니다. 그럼 디딤돌 소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소득 중심의 단순화된 기준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요. 예를 들어 정부가 1인 가구의 디딤돌 소득 기준을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이 60만 원인 경우 부족한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둘째, 자동 전환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디딤돌 소득제도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기존 수급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더 나은 지원을 받게 되시기 때문인데요. 셋째, 유연한 지원 조정입니다.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금도 자동으로 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자동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재개됩니다.
넷째,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의 유지인데요. 디딤돌 소득은 주로 현금 지원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받고 계셨던 의료비와 교육비가 깎이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이나 아이들의 교육비는 그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럼 디딤돌 소득의 큰 장점도 알아볼게요. 첫째, 간편한 신청 절차입니다. 소득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간편해지고요. 둘째, 포괄적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약 5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셋째,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전에 기초생활수급 제도보다 디딤돌 소득 제도가 더 나은 제도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디딤돌 소득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3년간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1년간 진행한 디딤돌 소득 전국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36개 제도와 디딤돌 소득을 통합 연계할 경우 복지제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3천 명의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31%의 근로소득 증대와 8.6%의 탈수급 비율이 기존 기초수급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첫째, 정부와의 협력입니다.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화를 추진하려 했는데요.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 상황이 급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확보인데요. 전국화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는 36조 6천억 원이 필요하고요. 65% 기준일 때는 13조 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재정 마련이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594만 가구가 수혜를 입는 65% 이하 모델은 전국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주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은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했고요. 재정면에서도 디딤돌 소득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얘기가 나오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에 들어가는 돈을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이길 원하신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기금이 말라가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여기저기에 국고가 들어가며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룩되었습니다. 제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셋째, 입법 과정입니다.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회와 정부의 합의 그리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울시의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지금 시국이 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는 다음 정부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국화 추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혹시나 다른 곳에서 디딤돌 소득 제도가 올해 바로 시행된다는 말은 거짓 정보이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미래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시작된 여러 복지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예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과 젊은 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 시범 사업에서 높은 만족도와 성공적인 입주자 관리를 통해 이 정책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서울형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 인턴십 확대, 스타트업 지원금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초기 시범 운행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국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디딤돌 소득제도도 서울시에서의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서울시의 경험과 노하우는 디딤돌 소득이 전국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으시고 디딤돌 소득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원하시나요? 디딤돌 소득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존의 복잡한 기준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소득 부족분을 지원받음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단순 소득 기준의 한계인데요.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부채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이라도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둘째, 재정 부담 증가입니다. 더 많은 수급자가 등장하면서 국가 재정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디딤돌 소득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절차가 남아있고요. 정부의 협력과 충분한 재정 확보, 그리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전국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시범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에는 자식이 있으면 부양이 가능하다고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는 집이나 차가 있다고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도 많았는데요. 디딤돌 소득제도는 이런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분들께 보다 쉽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는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디딤돌 소득에 대한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디딤돌 소득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와 디딤돌 소득과 02-2133-8436으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